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점 기술의 국산화. 2. KF21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역수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어느 한 공장에서 천으로 덮여진 거대한 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내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거대한 물체가 은빛으로 빛났는데요. 이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가스터빈이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스터빈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핵심 기술이 없던 국산화율 0% 산업이었던 만큼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것으로 한국은 가스터빈 도입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수십조의 금액을 외국으로 수지불하지 않아도 돼 가스터빈의 내수 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터빈에 100% 국산화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온갖 딴지를 걸며 엄청나게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은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독자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 기술 독립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기술 독립군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발전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심지어 군사 무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앞서갔다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은 사실 전쟁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4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을 독과점한 해외 4개 국가들은 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을 만들어두지 않은 나라에서 가스터빈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가스터빈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2013년 이탈리아 기업 말을 추진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가스터빈은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판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일 국가들은 가스터빈 판매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어 가스터빈은 이들 국가들에게 효자산업과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약 150개인데 이들 중 상업운전 중인 것은 전부 외국에서 도입한 가스터빈입니다. 또한 한 개의 가스터빈에만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의 개수는 약 460개인데 터빈 블레이드 한 개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보다 비쌉니다. 약 150개의 가스터빈을 들여오는 데 쓰인 돈은 8조 원이 넘어가며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과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4조 원에 육박하여 총 12조 원의 돈이 해외에 흘러 들어가는데요. 만약 외산 가스터빈을 계속 유지한다면 유지보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가스터빈을 비교적 싸게 판 뒤 차후에 터빈 블레이드를 비싸게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가스터빈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비싸도 가스터빈을 유지하기 위해선 구입처가 그들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스터빈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세계에서 오직 4개 국가만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들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달해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도 고난도의 소재 기술이 필요해 발전용 가스터빈은 첨단 기술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고난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의 터빈 블레이드 부분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미묘하게 각단마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며 어느 곳 하나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는 가스터빈은 정밀주조가 아니면 구현하기 힘든데요. 가스터빈 내부 표면은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지름 0.6mm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이 복잡하게 분포돼 있어 형상을 구현할 때 고도의 주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스터빈은 마하 1.3, 1.4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연소기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터빈 블레이드 2라는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코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온의 블레이드 형상이 틀어지거나 녹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도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냉각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블레이드와 뜨거운 공기 사이를 에어 커튼으로 휘감는 듯한 냉각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냉각 기술로 블레이드 표면의 가스 온도를 약 950도까지 낮춰 블레이드의 손상을 줄여줘야 합니다.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도 개발 당시 여러 차례의 실패와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만큼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이 전무한 국가가 개발하기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제과제로 지정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가스터빈 조립을 맡아온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국내 산학연 팀을 꾸려 가스터빈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총 20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가스터빈 개발 당시 일본의 털세와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인데요. 국제과제 공고가 났을 때 두산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는 국제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참여할 경우 이를 중단하겠다고 요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부터 독자 기술이 없던 두산중공업은 미쓰비시에서 도면과 핵심 부품을 사와 가스터빈을 제작한 뒤 다시 미쓰비시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국제과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미쓰비시의 가스터빈 조립 및 반품으로 이어오던 협력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다른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 역시 입을 모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제과제는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국산 가스터빈 첫 시제품인 옌 성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S1 모델은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로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시제품이 나왔을 당시 두산중공업의 기존 핵심 부품과 협력업체 협업을 통해 국산화율 93%에 달했는데요. 니켈 추합금 소재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소재였기에 유럽에서 수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국에서 발전용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부품을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20여 년간의 끈질긴 기술 개발로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 국산화를 위한 실증 운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98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성일터빈과 협업으로 당시로선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상용화를 시작했고 20여 년 동안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으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블레이드 개발 및 재생 정비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 교체로 외국에 지불했던 연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고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적 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산 가스터빈 수입 대책 효과로 약 10조 원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발전소는 정비 비용의 절감과 안정적인 운영, 국내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이라는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및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몇몇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이며 2035년에는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속도로 어떠한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 단가를 줄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까지 이루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등 발전용 부품 제작의 선진화를 위해 2014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왔는데요. 최근 가규모를 더 키워 총 5기의 금속 3D 프린터를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전용 탑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가로 800mm, 세로 400mm, 높이 500mm 크기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PBF 방식 금속용 3D 프린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송용진 전략혁신부부장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설계, 소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 소재별 3D 프린팅 공정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며 기존 발전용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3D 프린팅 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가스터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무기 개발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 전투기 KF-21CG 등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이 항공기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가스터빈의 압축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높은 비율로 입축하는데 발전용은 약 8배, 항공기용은 30배까지 압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엔진의 소형화와 30배 압축 공기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항공기 엔진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항공기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는데요.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이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 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 140대의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 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공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급인 제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제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J-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G 68대를 확보해 하이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이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이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 배량이 이루어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은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의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 3을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멈티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직 추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현국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 3으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기의 경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우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우급 공격기 전력인 수-24와 수-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 무기 PGM을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24와 수-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적응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대 공포 게파드, 스팅어 같은 램페즈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납다 못해 썩어가는 F-4 팬텀이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 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 폭탄 KG-12와 젠, 윌뎀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 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의 시로 먼 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0,000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 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할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만발의 유도 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면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서둘러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면이 기술 직군인 정비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만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성민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후 강국들이 여럿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생산을 통해 이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번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근강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나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의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리미츠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의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인기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렐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몰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가 등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이력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써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